세계 일부 국가들이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를 탈출하기 시작했다는 발표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일면 반갑기도 한데 한국 당국에서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사태에서의 승리를 발표한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현 상황에서 벗어났다며 성공했다고 선언하고 경제 회생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29일 베트남 정부 공보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응우엔 수언 푹 총리는 전날 강요회의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퇴치했다면서 이는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빗장을 풀고 관광을 촉진하고 교통을 서서히 개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선언의 이유는 12일 연속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베트남과 같이 전국적인 봉쇄를 공식적으로 해제하면서 회복 국면에 들어간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뉴질랜드 매체들은 이날 봉쇄령이 해제되자 그동안 문을 닫았던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들이 드라이브스루와 배달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도 현사태 관련한 통계가 제로라면서 봉쇄를 해제하고 경제활동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는 일본조차 5월 6일경 봉쇄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사들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승리를 선언하거나 봉쇄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역 모범국이라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 선언은커녕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지난 28일 한국의 방역당국은 대국민 항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검토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은 이를 통해서 몇 %가 노출되어 면역을 획득했는지와 숨겨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전체 지도를 알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전국민 항체 검사를 통해 다가오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방역당국은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 시즌을 대비하여 1억 개의 마스크를 비축한다 밝혔습니다. 놀라운 점은 다른 나라들은 현재의 상황을 대처하는 것만 해도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전국민 항체 검사와 같은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계획해본다는 점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전국민을 그대로 노출시켜 자동으로 집단 면역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으나 한국과 같이 전국민 항체 검사를 하는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한국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일부 국가에서는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있는 사람들만 해외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만 한국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구상을 하고 있는 양상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번 사태로 단연 스타가 된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은 올 가을에 2차 유행이 올 것으로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내 생각에는 2차 유행은 불가피하다며 올해처럼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2차 유행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차 유행을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며 가용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물자 동원 방안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K방역을 공유하고 각종 의료 물자 등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철저한 모습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보건 상황에 한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계기로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현재 방역당국은 가장 큰 위험 신호는 방심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당국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었다면 성공하기 힘들었듯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국민 모두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하며 경계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세계전장은 무인기가 지배한다는 군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비용도 기존 유인 탑승기보다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기 때문에 작전 수행 시 더욱 공격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주변 국가의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 개발할 수 있고 웬만한 기술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탐을 낼 만한 기술들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무인기가 아직 없는데요. 무인기는 이미 세계전장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인기는 전자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주요 센서와 기초항공기술을 보유만 해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반면 현재 세계가 앞다투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스텔스 무인기는 이보다는 더 첨단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현재는 무인 스텔스 항공기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무인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인기를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참으로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늦어졌는데요. 이런 불행한 일로 한국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많은 격차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매번 열리는 국정감사 시즌이면 무조건 군을 헐뜯 뽑아보는 국회의원들의 자료가 쏟아지는데요. 차세대 군단급 정찰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방송을 통해 차세대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북한의 대공무기 사정권에 들어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인기의 비행고도가 북한의 57mm 고사포의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막바지에 이른 차세대 무인정찰기는 기존 군단급에서 사용하는 송골매보다 탐지 능력과 비행고도, 비행시간이 2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고사포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헤론의 비행고도도 북한 고사포 사정권 아니지만 훌륭한 무인정찰기로 꼽힙니다. 단순히 고사포 때문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현재 고사포보다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훨씬 뛰어난 지대공 미사일도 수두룩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안 된다는 국회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지대공 미사일도 맞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무인기는 스텔스 무인기밖에 없는데 군사 선진국들도 이제 개발하는 상태이거나 시험 비행을 하는 정도의 성과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고사포와 지대공 미사일로 못 맞추는 무인기가 지구상에 몇이나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런 어이없는 기준이라면 한국이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무인기를 개발할 날이 올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무기 개발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서 예산과 핵심 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되는데 단순히 다른 나라의 좋은 무기를 왜 한국은 개발 못하냐 하는 식의 흑백 논리가 얼마나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인기의 원론적인 목적은 인명보호와 극한의 작전 환경에서도 원활한 임무 수행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비용과 효율입니다. 보통 전쟁이 반발하면 고사포, 지대공 미사일에 맞을 각오를 하고 적진 속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적을 정찰하려면 유인기든 무인기든 정찰기를 적금 속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맞아도 아군 인명피해 없는 무인기를 날리는 게 현대전에서는 상식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무인기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런 어이없는 악조건을 활용 속으로도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인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무인기는 대표적으로 글로벌 획보와 같은 무인정찰기가 있습니다. 주로 정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반면 MQ-9 리퍼 무인정찰 공격기 같은 지상 공격의 임무를 맡는 무인기로 크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과거 한국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했던 스마트 무인기가 있습니다. 스마트 무인기는 아직 군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무인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군에서 이 정도 체급의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또 무인기 관련 예산이나 기술력 문제 등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이 용이한 스마트 무인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방식인데요. 틸트로터 방식은 로터 블레이드의 회전축과 면을 직접 기울여 수직 상태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고 수평 상태에서는 고정익기처럼 고속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추진 방식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개발국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몰라서 상용화 보류 중입니다. 틸트로터는 헬리콥터보다 먼 거리를 빠르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헬리콥터와 일반 비행기의 중간쯤 되는 방식인 셈인데요. 하지만 현재 육군에서는 전용 발사대나 간단한 장치만으로도 무인정찰기를 이륙 착륙시킬 수 있는 군단급 무인기 RQ-101 송골매가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고 비싼 틸트로터 방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마 해군에서 쓴다면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해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정작 해군은 아직 무인정찰기를 쓰지 않는 추세다 보니 해군 역시 스마트 무인기를 이용한 군용정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본래 스마트 무인기는 미국의 벨항공사가 만든 이글아이라는 무인기의 많은 영향을 받아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이 이글아이도 미국의 해양경비대 정찰 무인기로 쓸 예정이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스마트 무인기는 당장 군이나 민간에서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부족한 항공우주 기술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기에 연구 및 실험용 항공기라는 의미만 해도 큽니다. 또 다른 방식의 무인기도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스라엘 무인정찰기 헤론급의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이 24시간이고 비행고도도 1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첨단 관측 센서를 장착하고 있어서 군단 이상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 사업은 시제기는 이미 다 만들었고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따져보면 양산할 수 있는데 2017년 6월부터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방위사업 감독관실의 감독 감사원의 감사를 받느라 세월을 보냈고 현재는 국방연구원으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개발할 시간도 모자를 판에 감사 감독 받느라 2년 이상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시험평가를 거쳐 전력화 여부를 평가 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무인 정찰기는 개발 중인 미안성 무기체계입니다. 늘 그렇지만 처음 개발해보는 전임미답의 도전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데도 첫 술조차 못 뛰는 상황입니다. 현실과 수준에 맞게 개발하고 기술을 더 배워서 순차적으로 좀 더 나은 무기체계를 내놓자는 진화적 개발 방식에 적용 없이는 한국 무기는 고사한다는 주장이 수년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기 시제기 한 대가 시행 비행 도중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 방향, 그리고 바람을 계측하는 테스트룸이라는 장비를 연구원들이 실수로 잘못 장착한 탓에 생긴 사고였습니다. 기체 가격은 67억 원, 방사청에 파견된 감사원 감사관과 검사들의 조직인 방위사업 감독관실의 처분은 관련 연구원 5명에게 균등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라였습니다. 연구원 1인당 14억 4천만 원씩 물어내라는 겁니다. ADD는 무기개발 중 사고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연구원에게 떠넘기면 연구원들은 몸살이느라 무기개발 못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구원들의 실수가 맞지만 개발 중 발생한 사고에 금전적 책임을 연구원들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도 뒤따랐습니다. 연구원들에게 13억 4천만 원씩 배상액을 물리는 처분은 재작년 철회됐지만 곧바로 방위사업 감독관실의 감독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도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2년여가 흘렀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에는 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뿐만 아니라 합성 궤도 레이더도 장착됐습니다. 쏴는 지상 표적으로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전파를 측정해 영상을 복원하는 장비입니다. 짙은 구름도 뚫고 표적을 정밀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보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정찰 유성급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사와 EUIR 성능이 있습니다.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는 또 통신 유성이 가능합니다. 적의 공격 등으로 지상 기반 일반 통신이 마비되었을 때는 위성 통신을 통해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스라엘의 헤론에도 없는 기능입니다. 일단 현재 개발한 헤론급 차세대 군단급 무인 정찰기를 띄운 뒤 추가적으로 기술을 축적해서 비행고도 비행시간을 향상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진화적 개발입니다. 기술적, 금전적 미천도 모자란데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만들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원도 올해 초 현재 개발된 시제기로 최소 전력화를 추진하고 추후에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무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도 아무리 사소한 무기 개발을 하더라도 무기 개발을 통한 진화론을 두고 진행합니다. 한 번에 원하는 무기 개발의 완성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인 만큼 실패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한국 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무기 개발의 완성론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면 다른 나라의 최신의 무기만 구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일까요? 당장 필요한 군사무기는 구입하면서 한국이 자체적으로 독자 개발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로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